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 정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가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는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축축 처지지만 파이팅 해보자. 앞에 시간 했던 거 한번 복습합시다. 앞에 시간 했던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이었어요. 이거는 왜 존재하는 제도다? 허가 등에 있어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을 이제 존속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기 위한 거라고 했고요. 그림으로서 요건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 정도 보시면 절차 요건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 유의할 점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최대 5년이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14년은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체적,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런 거는 뭐 없고 거절 이유는 필요, 기특, 공, 그리고 중복 그리고 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있을 것에서 시행령 7조 1항이 있는데 원래는 의약품, 농약 원재 그리고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리고 특허권자 등이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특허권자 등이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연장기간은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시기와 종기는 당연한 내용으로 하는 거고 귀책사유는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귀책사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연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가 등을 신청한 실시권자에 의한 사유에는 전용 실시권자와 통상 실시권자에 대한 사유가 포함이 되고 흠결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거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 요구, 그래서 식약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인허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안에 복수의 심사 부서가 있다라고 한들 하나의 절차로 평가를 해야 될 거고 어떤 하나의 절차가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가 계속 심사를 하고 있었다면 식약처는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서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정은 표시, 기간, 내용, 이유를 보정할 수 있고 효과는 간주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 케이스 1, 2, 3이 있었고 대단한 건 아니고 케이스 3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시라라고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95조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판례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은요, 어디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냐면은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1.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95조라는 친구는요, 이 청구 범위 해석에 대한 예외처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올라가서 보시면은 사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그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청구 범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그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청구 범위 해석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그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괄호가 또 중요한데 대상 물건, 괄호 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에 대해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에 있어서 어떤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데 학설 보시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제품설, 품목 허가를 받은 물품에만 효력이 미친다. 주성분설, 대상 물건의 주 성분에만 효력이 미친다. 유효성분설, 유효성분의 유리 형태와 그 유효성분의 염과 에스테르의 실시에도 효력이 미친다. 더불어 해석설, 존속기간 연장 전후 권리 범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리사님 주성분은 뭐고 유효성분은 뭐예요? 아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거는 2차 가서 나중에 그냥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봐야 될 건 3번 판례입니다. 판례 보시면은 제가 목차를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보시면 대상 물품의 실시 행위로의 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기 법조문의 표현을 보면은 대상 물건에 관한 그 특허 발명의 실시라고 해놨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대상 물품의 실시 행위에만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냐라는 악유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법원은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않고 그 연장 등록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리사님 대상 물건은 뭐고 대상 품목은 뭐예요? 라고 하시겠죠.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품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품목이라는 거 여러분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품목. 그 당장에 여기 있나? 안 적혀 있네요. 인터넷 쇼핑 좋아하세요? 인터넷 쇼핑 보면은 분명히 막 이렇게 있어도 그 옷 뒤집어 보면은 코드처럼 돼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게 품목이죠. 네, 품목이죠. 그래가지고 품목의 실시로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그 허가받은 그거, 허가받은 그 약의 실시로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허가를 받은 그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이라고 하면은 효력이 더 제한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효력 범위, 그 대상 물건의 실시,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라면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리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 성분, 치료 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유효 성분, 치료 효과, 용도. 유효 성분, 치료 효과, 용도. 이 세 개의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침해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판단 방법 넘어가서 볼게요.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치매 제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효 성분에 있어서 일부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동일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하다로 판단할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로 판단할지 지금 이어서 보면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 성분의 양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치매 제품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유효 성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차이, 어느 정도의 차이? 솔트 정도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고 용도나 효과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솔트 정도의 변경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때에는 설령 유효 성분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막 대단하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 청구 범위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95조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95조에 따라 해석을 할 때는 대상 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해석 방법은 성분, 효과,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이다. 그리고 성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그때에는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방금 말씀드린 판례도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음 92조의 2 내지 5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에요. 앞에 했던 거는 뭐였죠?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이번에 보는 거는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이에요. 이거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등록이 지연됐다고.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특허청이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특허청. 우리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특허청이 잘못해가지고 이 특허청이 정말 잘해줘서 등록이 빠르면은 여러분이 특허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특허청이 등록을 막 계속 거절 같은 걸 질질 끌고 거절료 통지 엄청 늦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질질 끌어가지고 이때 등록이 됐다고 치면은 특허권을 이 기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의 과실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다면은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 이 정도 동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라 라는 게 92조의 2 내지 5예요. 네, 그렇고 조문 한번 볼까요? 92조의 2 출원에 대해서 출원일부터 4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돼서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출원일부터 4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해서 더 늦은 기간을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설정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떤 기간? 특허청이 잘못해서 연장된이 아니죠. 늘어진 기간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나는 뭘 요구하겠다? 연장을 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연장 기간에서 제외된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 허가에 따른 연장하고 똑같죠? 내가 잘못해서 연장된 거는 빼는 거고 다만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해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간이 예컨대 이렇게 두 개의 절차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 손 치죠. 타임라인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달, 여기서 한 달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원래는 두 달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실제 기간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한 2주 정도는 겹쳤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기간, 실제 지연된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2 months minus 2 week. 이게 실제 지연된 기간이죠. 그래서 얘랑 얘 중에서 어떤 거에 손을 들어줘라? 실제 지연된 기간으로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만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이 겹치면은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리사님 어떻게 기간이 겹쳐요? 라고 하면은 뭐 겹칠 수도 있죠. 뭐 예컨대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페이퍼를 내야 됐어. 그래서 그 페이퍼를 냈는데 그게 절차 위반이야.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요? 보정 명령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절이유 통지 포먼스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이 뭐 잘못 내가지고 원먼스의 보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겠죠. 근데 되게 예외적인 경우긴 해요. 예.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예.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만나볼 수 없는 케이스긴 한데 뭐 법은 준비를 해둬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사망,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 출원일로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34, 35 뭐예요? 정당 권리자 출원 52, 분할 출원 52조의 2, 분리 출원 53, 변경 출원 199, 국제 출원 214조 4 당연히 모르죠. 예, 국제 출원이 국내 출원으로 전환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출원 1회 소급표예요. 출원 1회 소급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출원일로 본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네 계산할 때 이 출원일로부터 4년 계산할 때 출원일부터 진짜로 소급된 출원일부터 4년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절차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제도가 인정을 해주는 연장해주는 기간은요. 특허청에 그 출원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그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는 출원서가 접수가 됐다라고 해서 이때 분할 출원이 있었다라고 할 때 분할 출원의 절차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다? 설령 얘가 출원일이 소급이 된다라고 해도 분할 출원에 대한 절차는 이때 특허청에 처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전부 다 그래서 출원일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친구들이라서 1, 2, 3, 4, 5, 6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절차를 시작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권리자 출원은 정당 권리자 출원한 날, 분할 출원은 분할 출원한 날, 분리 출원은 분리 출원한 날, 변경, 국제 출원은 각각 출원한 날. 그리고 214조에 따라 가지고 특허 출원으로 보는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한 날, 그리고 1호부터 5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허 출원이라면 그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보충 설명할게요. 네. 그냥 나중에 배우기는 할 건데 처음에 힘들어도 미리 한번 찍먹하면 좋으니까 4호에 보면은 국제 출원이거든요. 국제 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국제 출원서를 냅니다. 국제 출원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별국 진입. 그래서 국제 출원을 하면은 어떤 각 국가의 권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 출원이라는 거는 채약국에 진입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출원을 한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이 시점을 내 출원일로 삼겠다. 모든 국가에서의 내 출원일은 이 시점으로 치겠다라고 그냥 알박기를 꽝 해주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개별국 진입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컨대 국제 출원을 했다. 한국의 권리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한국특허청에다가 개별국 진입 서류를 내야 되고요. 일본에다가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일본특허청에다가 개별국 진입의 서류를, 미국이라면 미국, 유럽이라면 유럽에다가 각각 개별국 진입 절차를 모두 밟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국특허청의 개별국 진입을 하는 경우까지가 여러분의 시험 범위죠. 그러면은 이 국제출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할 때 개별국 진입하기 전까지는 한국특허청에서 절차가 시작이 된 걸까요? 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절차가 시작이 된다? 이 시점. 개별국 진입 시점부터가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진입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203조에 따른 엔트리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은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20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4년을 기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국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international phase라고도 하고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domestic phase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국내 단계가 스타트 됐을 때부터로 기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4조 같은 경우에는 단언컨대 짱돌이고요. 단언컨대 시험에 나오면 다소간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214조인데 214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국제출원은 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박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제출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개별국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개별국 진입한 출원의 출원일은 언제일까요? 국제출원일, 이때가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우선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국제출원을 절차를 밟았을 때 국내 단계에서 이 국제출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214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출원일로 출원일을 인정을 받는 한국출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출원을 만들고 그 한국출원의 출원일이 국제출원일이 되는 그런 214조라는 되게 특이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인 거예요. 그냥 국제 출원이 아니라 여기서 진입에서 나온 출원이 아니라 그냥 한국 출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의 출원일이 언제다? 이날이다. 그러면 얘도 기산점을 잡을 때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부터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5호를 보시면은 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한 날부터가 특허청의 업무가 시작된 거라서 214조 신청일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214조 신청일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214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있죠. 이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PCT 조약의 PCT 규칙에 대부분이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뭐 말하는지 알겠죠?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하라고 못하겠습니다. 214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문인지는 나중에 같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유, 214조는 뭐 PCT의 선언, declaration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넘어가죠. 좀 찝찝했어요. 네. 92조의 3.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입니다. 1항. 얘도 연장 등록 출원이니까 연장 등록 출원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허가 등의 연장 등록 출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이해하면 좋겠죠. 그럼 1호, 2호 생각할 필요 없죠. 3호 똑같죠. 근데 4호, 5호 어때요? 4호는 똑같죠. 뭐가 달라요?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가 없는데
뭐가 없죠? 첫 번째, 앞에 허가의 경우에는 이 3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청구 범위의 표시가 있었죠. 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 출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었던 발명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니까 어떤 청구항에 특정이 된 발명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체 출원 절차가 지연이 된 거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표시를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의 내용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내 특허가 있었고 내 특허가 이런 이유로 등록이 지연됐어요 정도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없는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죠. 청구 범위의 표시라는 거는 함정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을 할 때 청구 범위의 표시는 밑줄을 그어두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2항.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그래서 설정 등록일에서 3개월 기억하시고 3항. 공동으로 해야 된다. 4항.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당연히 출원 번호는 특허 번호는 안 되겠죠? 4호, 5호 기간하고 이유만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조의 4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거절 결정에는요. 여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 특, 공 3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필허가 빠졌죠. 필허는 왜 빠져요? 필허는 뭐였어요? 유효성, 안정성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허가를 받았냐. 이 두 가지였죠. 이 두 개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허가에만 필요되는 거고 등록 지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92조의 5 연장 등록 결정. 거절 이유가 없으면 연장 등록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장 등록 결정했으면 원부에 등록하고 등록이 있으면 공보에 게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 하나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의 경우에는 92조의 3과 같은 출원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출원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출원의 효과가 뭐였죠? 연장 간주죠.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왜 없죠? 허가에 따른 연장은 그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특수한 그 산업 환경 그걸 고려해 가지고 연장 등록 출원을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었죠. 이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없기 때문에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설 보면은 한미 FTA 웅행웅행 하는데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그림은 머리 안에 쏙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연장 기간 출원일부터 4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막 출원일로부터 3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4년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시면은 안 되겠죠? 왜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심사 청구보단 출원을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출원이 그냥 숫자 더 큰 4라고 치세요. 4, 3인데 출원 먼저 하니까 출원이 4, 심사 청구는 나중에 하니까 심사 청구 3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렇고 주체적 시기적 누가 해요? 특허권자. 공유면은 전원. 언제? 설정 등록일에서 3개월. 절차 요건 출원서. 출원서에는 뭐 기재한다?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번호, 기간, 이유 기재한다. 그리고 기간하고 이유는 보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표기해놨죠. 청구범위 표시, 허가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로마자 3 거절 이유 기특공 연장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늦은 날 기준이고요. 출원인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절차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절차가 특허청에서 시작한 날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원인 소급표 인정되는 애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의 취급인데 연장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첩된 기간이 있으면 실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시행령 7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 쫙 적어놨어요. 안 적으면 여러분이 뭐라 할 것 같아서 적어 놓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이거? 못 외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외워요? 예.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감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감으로 푸냐?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정 기간을 줬는데 내가 빠딱빠딱 안 하면 제 탓 아닐까요? 그죠? 기간을 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고 4달의 기간을 줬어요. 그거를 제가 한 달 만에 하고 고! 할 수도 있었어. 근데 4달이요? 아, 그러면은 4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아, 하면서 꽉 채워서 다 썼어. 그럼 제 탓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떤 서류를 막 내는데 잘못 냈어. 그래서 특허청에서 보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 탓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제 탓을 저라면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245페이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감옥, 대리인이 교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남옥, 내가 연장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 내가 그리고 다목, 기일의 변경을 내가 신청했다. 그리고 라목, 내가 절차의 추후 보완 같은 걸 요구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요구한 경우에는 그거는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목 볼까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특허청이 저희한테 어떤 기간을 지정을 해주면서 업무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죠. 거절이유 통지 니네가 4개월 줘가지고 4개월 다 썼는데 그러면 짧게 주든가 짧게 줬으면은 내가 그렇게 느긋하게 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그래서 기간의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도 빨리빨리 한 달 만에 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간의 단축이라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나머지 3개월은 날려버려서 업무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4개월의 지정기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보정서를 1개월 차에 제출했다라고 해서 심사관은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해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은 4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새로운 보정서를 제출해서 앞에 보정서를 취하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인정된 절차적 권리예요. 근데 심사관이 마음대로 앞에 제출한 보정서로 절차를 밟아버렸다? 저희의 절차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 일 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목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 그 단축 기간은 제외한다라고. 그래서 존속 기간을 연장받고 싶다? 그러면 단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는요. 하늘에 빕시다. 네, 하늘에 빌고 다소간의 리걸 마인드만 적당히 심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늘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다. 이거는 나중에 2차 가서도 똑같아요. 이거 외울 시간 없어요. 문제 나오면은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때는 여러분만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다 못 풀 겁니다. 즉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가끔 진짜 똑똑하고 이상한 사람이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 하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지. 왜 변리사 시험 치지라는 생각은 문득 드는데 더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외로 하고 저는 안 해옵니다. 됐죠? 249페이지 출원인의 대응.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에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원인에 의해 지연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둔 거고요. 보정. 기간하고 이유는 보정할 수가 있다. 근데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지정 기간에만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효과.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95조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효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원했을 때 연장효과 발생하는 그런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특허권의 효력. 법조문 94조, 96조, 97조, 98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시하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94조 1항 2항은 잘 알아야 되고 96조 1항은 안 외워도 대충 이해가 될 만한 내용. 그 다음에 97조는 상식, 98조가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낚일 만한 부분이니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체크할 거는 업입니다. 업. 무슨 말이냐면 이 업이라는 게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 인즉슨 뭘 말하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거나 가정적 실시, 개인적 실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떤 생산 시설 같은 것만 있다면 집에서 나만 쓴다는 목적으로 남의 특허 발명 실시해도 돼요. 예. 한 인즉슨 이 법의 목적이 뭐였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것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만 특허에 관해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한테 전용 실시권이 뭔지를, 통상 실시권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뒤에서도 배울 건데 뒤에서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필기하실 필요 없이 듣고만 넘어가세요.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권리를 독점하고 남은 이 권리를 실시할 수 없다라는 게 독점 배타권이죠. 근데 특허권에 대해서 실시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시권은 뭘까요? 나의 이 배타권이 있는데 실시권을 설정을 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는 배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배타권의 불행사를 말하는 게 실시권이에요. 근데 이 실시권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전용 실시권, 하나는 통상 실시권이에요. 통상 실시권은 그냥 통상적인 실시권이니까 별로 특별할 게 없고 특이한 친구는 이 전용 실시권인데 이 전용 실시권이라는 친구는 특이하게도 실시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권의 범위 안에서 독점 배타적 지위를 가져요. 누구에게까지? 특허권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독점 배타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전용 실시권의 범위 안에서는 본인조차도 마음껏 실시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만에 있는 거예요. 특허에 관해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왜 사과가 파먹은 것 같은 그림으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죠? 특허권자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판매권은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판매권도 있을 거고 생산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전용 실시권자한테 국내에서의 판매권에 대해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특허권자는 이 특허 발명에 대한 원래 모든 실시 권한이 있었는데 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판매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떤 권리관계가 될까요? 특허권자가 생산해서 납품하면 판매를 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독점 판매 업체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권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얘한테 항상 뭘 하고 싶을까요? 으르렁 하겠죠. 으르렁. 그리고 얘는 어떤 지위가 있다? 독점 배타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특허 발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생뚱맞은 애가 판매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특허권자는 아니지만 얘한테 전용 실시권의 침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내가 독점을 하는 사람인데 감히 너가 판매를 해 라고 하면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 전용 실시권의 침해를 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럼 통상 실시권은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누군가로부터 대항받지 않는 권리를 가질 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항변권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팍시 이러면서 막 주먹을 들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실시권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실시권자입니다 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은 그때도 실시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가 끝이다. 이양 특허 발명의 실시가 2조 3호 남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효력은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거 특이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어느 데다가 밑줄을 끄면 되냐면 알면서만 끄면 돼요. 알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침해는요, 모든 침해 행위는 고의 여부가 따지지 않습니다. 침해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고의를 따지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 침해 태양,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2조 3호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던덜 하지 않으면서 2조 3호 남목에 있는 방법의 사용의 청약, 이 청약 하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려면 고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고의를.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에 허가랑 똑같아요. 한국 산업의 보호입니다. 방법의 사용의 청약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예요. 방법 발명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발명이에요. 알고리즘, 규칙, 그거를 방법의 형태로 해서 청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한다라는 게 뭐죠? 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것. 그게 내 소프트웨어, 즉 내 방법을 사용하라고 청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근데 우리나라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예, 안타깝게도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발명을 보호는 해줘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아주 강하게 특허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요? 아니면은 외국 기업이 살아요? 외국 기업이 오히려 특허를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더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특허 침해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을 구제해 주겠다.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한테 특허 침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 특허 내는 거 괜찮아. 너네가 침해해도 되게 나라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 고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입니다.
모든 소송에서 입증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고의, 알았는지 여부를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건데. 치매는 객관적 사실이죠. 고의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는 건 진짜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과실이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뭐야? 고의 또는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실은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과실이란 표현이 있어요. 고의입니다. 고의. 한마디로 치매 행위 인정하지 않겠다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96조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1항 특허의 효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1호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인데 괄호 열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 그래요. 시험을 위한 실시는 치매가 아니란 소리예요. 시험이니까.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실시만? 업으로의 실시만 치매가 되는 거예요. 2호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입니다. 국내를 통과한대요. 이걸 치매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뭔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있어요. 꼬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바다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에게 바다가 있죠. 근데 미국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통통통통 지나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통통통통 싣고 통통통통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배에 보면은 뭐 어떤 탱크가 있다고 쳐요. 어떤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한국에 존재하는 어떤 패턴을 침해하는 어떤 기구 장치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통통통통 지나갈 때 이게 사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용이 됐겠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침해를 묻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빌어먹을 배나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제 통상 무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침해로 묻지 않기로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하는 이런 통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문은 뭐만 말하고 있다? 국내만 말하고 있다. 왜 국내만 규정을 해놨을까요? 특허의 효력은 속지주의니까 국외는 규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국외는 효력 안 미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호 특허 출원할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무슨 소리예요? 출원보다 앞서서 있었던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앞선 거니까 당연히 이 존재를 그대로 유지, 인정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항, 둘 이상의 의약, 괄호 열고 사람의 질병의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가,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의약 발명이 있다라고 쳐요. 의약 발명이 있는데 조제 행위, 약사들이 하는 그 조제 행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면은 약사들이 조제를 할 수 있을까요? 골치 아프죠. 혼합 조제를 하기가 골치가 아파져요. 앞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할 때 어땠어요? 산업상 중에서 우리의 인체의 건강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된 게 있으면은
그거는 특허를 받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조제행위죠. 그리고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학에 대해서 만약에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면 우리의 건강, 보건에 분명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의학이랑 의학의 제조 방법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의학, 바이오 이쪽 산업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기에는 너무 커버렸어요. 매출도 너무 크고 너무 세계적으로도 다 그쪽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의학이 혼합인 거예요. 2종 이상의 의학을 혼합하는 것만 효력 제한 사유고요. 단일 의학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이 사 먹는 그런 약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됐죠? 97조 특허 발령의 보호 범위, 청구 범위에 적힌 사항 98조 관계인데요. 특허권자, 전용 시식권자, 통상 시식권자는 특허 발명이 그 특허 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 시나 또는 등록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밑줄 이용하거나 그 특허권이 그 특허 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상표권에 밑줄 저촉 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용관계와 저촉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출원이 있고 뒤에 후출원이 있어가지고 얘도 특허 등록을 받았고 얘도 특허 등록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출원은 A고 이 출원은 A를 이용해서 B를 더 결합시킨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A라는 선출원이 있다라고 해도 얘는 B라는 걸 더 결합한 것, 일체로서의 발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 부분의 진보성이 인정이 돼서 등록받았다라고 한들 A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원 1 전에 먼저 출원한 특허 발명이 있으면은 설령 내가 A 플러스 B에 대해서 독점 베타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에 대해서는 독점 베타권이 없다? A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A를 마음껏 실시할 권한은 없는 거죠. 나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베타권이 있는 거지 A에 대해서 베타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A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갑의 출원이라고 하고 이게 을의 출원이라고 할 때 을은 갑의 허락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의 허락을 받았을 때 얘는 뭘 할 수가 있다? 이 A 플러스 B라는 이용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실시권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용이라고 해서 있는 게 이 내용인데 이용 관계로 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출원 1전, 참고로 1전이에요. 1전도 체크해 두세요. 출원전이 아니라 출원 1전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니에요. 하루라도 차이 있어야 됩니다. 1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에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뭘 말하는 거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 기본적으로. 물건이고 형상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권리가 반드시 뭐는 아니어야 된다. 반드시 특허인 걸 말하진 않는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가 있다. 특허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실용신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자인은 아직 안 배워서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디자인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신미성이 인정이 되면은 디자인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신미성이 있으면. 근데 물건에 대한 신미성이죠. 기술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물건의 신미성이 있으면 특허를 인정을 해주는 건데 어쩌다 보니 이 디자인의 내용을 내 특허가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애플하고 삼성 소송할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였지?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안 나시겠죠? 너무 옛날이죠. 이젠 진짜 옛날이네요. 10년이 더 된 일이죠. 그때 당시에 휴대폰의 공률이 문제였어요. 요거를 요렇게 깎냐, 요렇게 깎냐. 예, 이 부분의 신미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디자인이 문제가 됐다는 건 변론으로 하고 디자인권이라는 걸 쓰려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 기술이라는 거는 이 디자인을 이용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기술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컨대 이 깎는 게 단순히 신미성만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신미성만으로 설계하진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 강도도 분명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한 부분이 있거나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기술적 요인까지 다 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가 더 예뻐가지고 등록을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간의 디자인은 성립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빠지냐면 상표는 빠지는 거예요. 상표는 뭐예요? 그냥 표장이에요. 트레이드마크잖아요. 트레이드마크를 어떤 기술이 이용한다? 그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상표를 이용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허 실용 디자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별리사님, 유사한 디자인은 뭐예요? 디자인은 효력 범위가 동일 유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으로 저촉인데 저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종류의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걸 저촉이라고 해요. 특허와 다른 권리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실용신화는 다른 권리예요? 아니죠. 실용신화는 특허하고 저촉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왜? 우린 선언주의에서도 그들에게 이미 가족임을 외쳤잖아요. 변경출원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가족이라고 외쳤어요. 그럼 여기서 가족이 아닌 놈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하고 상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촉 관계는 디자인하고 상표가 있다. 이용 관계는 특허 실용 디자인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맞아요. 별리사님 그럼 디자인은 이용도 되고 저촉도 돼요? 저도 참 그것이 기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기묘한데 일단 수험적으로 정리하면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락. 이 허락이 뭘 말하는 거다? 실시의 허락. 실시권을 받아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됐죠? 실시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식간에 빠르게 내용 보고 마무리할 건데 서설 읽어보시고요. 효력, 실시할 권리, 업으로서의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고요. 본질이 독점권이냐 배타권이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통설은요. 배타권입니다. 특허는요. 특허에는 통설이 배타권이에요. 이게 뭐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독점권은 내가 그걸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는다라는 게 독점권이고요. 배타권은 내가 그걸 실시하는 건 알 바 아니고 특허권은 남을 이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게 특허권이야 라고 하는 게 배타권이에요. 근데 특허권은 여러분이 봤을 때 특허 받았다고 그거 실시할 수 있어요? 못 한다며요.
특허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실시하는 거 아니라며요. 그래서 특허권은 그 성질이 통설, 베타권입니다. 베타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한 한국 판례는 없는데 미국에서 그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한 판례가 있어요. 실시권이라 하는 것은 특허권이라는 베타권으로부터 베타권에 대한 항변권, 권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한국 또한 거기서 딱히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시권이라는 건 뭐냐? 실시권은 다시 한번 베타권에 대한 권원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전용 실시권은 뭐냐? 내 베타권의 일부를 양도에 이전을 해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외, 전용 실권 설정에 대한 실시할 권리할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용 실권은 내 베타권을 넘겨준 거죠. 그랬더니 내 칼이 갑자기 날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줄 돼 있는 거,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 또한 마음대로 실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허권자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된다라고 한 거고요.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어디? 청구 범위에 적힌 거 예외. 뭐가 있다? 95조 있다라고 했고요. 시기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 시기적 범위는 어떻게?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 이후 20년. 장소적 범위는 국내. 다음. 효력 제한. 1호. 연구 또는 시험 봐줘야 된다. 두 번째. 통상 봐줘야 된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파리조약 제5조의 3. 이 숫자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조약을 가입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소리고요. 양가로 3. 출원 한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참고로 해서 선사용권이라는 내용 적어놨는데 이거는 선사용권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시고 나서 이회독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4. 조제행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이제 안 배운 내용으로 2번, 3번, 4번이 나오는데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그 옆에는 이회독 적어주시고요. 3번 특허료 추가 납부에 의해 회복한 특허의 효력 제한, 이거 언제 배운 거죠? 앞에 배웠던 거죠. 어떤 거였죠? 효력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어떤 거였죠? 추납 기간이나 보전 기간에 돈을 내지 않아서 특허가 소멸했던 거였죠. 근데 나중에 특허료를 나중에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내거나 특허를 회복시키거나 했을 때 효력 제한 기간이라는 게 생겨서 그 기간 내에 한 실시 행위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이용 저촉에 있어서의 제한이었죠. 아까 이용 관계와 저촉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특허가 있다라고 한들 타인이 선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선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용 관계라는 거는 물품의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 성립하는 거다. 저촉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허와 법례가 다른 디자인과 상표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특허권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청년 치매가 금요일인가요? 네, 해피 주말 되시고요.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해피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